당신의 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열어보니 오늘도 그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답장해? 내가 뭘 잘못했어? 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죄가 됩니다. 혹은 반대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해줬는데, 분명히 내가 더 많이 참았는데, 분명히 내가 옳았는데,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지쳐 있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유를 말해드리려 합니다. 19세기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편두통과 안질환에 시달리며 홀로 사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악인이 아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자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눈으로 인간 관계를 해부합니다.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5가지 인간 유형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분명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까?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잡니까? 왜 다 알면서도 또 연락을 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해서 참는 거야. 나는 의리가 있어서 못 떠나는 거야. 하지만 심리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함정 집착.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도박장의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치다가 딱 한 번 크게 이기면 그 기억이 모든 실패를 지워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상처받다가도 딱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한 면이 있어.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요즘 힘든 거야. 이것이 집착입니다. 감정의 슬롯머신. 당신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보상을 기다리며 동전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순간은 매번 받을 때가 아니라 언제 받을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압니다. 이 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그럼에도 떠나지 못합니다. 뇌가 이미 그 불확실성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 보상 심리. 당신이 누군가에게 유독 많이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해주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 해줬으면 나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사회의 기본 원리니까요. 문제는 상대방이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베풀고, 당신 혼자 기다리고, 당신 혼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을 기대하며 선의를 쏟은 것이 당신을 피해자로 만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상대방은 손님조차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가게를 닫아도 됩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 누구도 당신의 선의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함정 정의감.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당신은 분명히 옳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감이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놓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끝까지 싸워야 해. 내가 옳으니까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이 사과해야 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정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하루는 얼마나 소비됩니까?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니체는 이것을 원한 감정 RESSENTIMENT이라 불렀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직접 대항하지 못할 때 내면에 쌓아두는 독한 분노. 그 독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정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소모되면서 지키는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집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니체가 말한 5가지 무서운 인간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주변을 떠올리며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안에 자신의 모습도 있는지 용기 있게 들여다보십시오. 유형 1. 도덕의 노예.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도덕은 약자들이 강자를 길들이기 위해 발명한 도구다. 도덕의 노예는 선해 보입니다. 항상 남을 걱정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절대 먼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내면의 우월감. 이 유형의 사람은 직접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한숨, 침묵, 눈물, 괜찮아. 그 괜찮아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이 유형과 오래 함께 있으면 당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것조차 미안해집니다.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당신 자신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니체는 이것이 힘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이라 보았습니다. 직접 싸우는 대신 상대방의 양심을 공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세련된 형태의 지배입니다. 유형 2. 군중의 일원. 니체가 가장 경멸했던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주변이 비난하면 같이 비난합니다. 군중 심리학의 아버지 귀스타브 르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지능을 잃고 감정만 남는다. 이 유형은 당신의 편인 것처럼 보이다가 여론이 바뀌는 순간 조용히 사라집니다. 또는 더 나쁘게는 당신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당신은 이것을 매일 봅니다. 어제까지 응원하다가 오늘 여론이 바뀌면 나도 원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 유형 앞에서 당신의 진심은 언제나 도박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무리 본능어드 인스팅크트이라 불렀습니다. 개인으로서 생각하고 책임지기보다 군중 속에 녹아들어 익명의 안전함을 찾는 것. 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바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형 3. 르상티망의 화신 더 Being of RESSENTIMENT. 르상티망. 프랑스어로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세상과 타인을 심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고생했는데 왜 저렇게 잘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이래? 저건 그냥 운이 좋은 거잖아. 니체는 이것이 노예 도덕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끌어내림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 유형의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기쁨은 늘 공격받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폄하하고 당신이 힘들면 그제서야 편안해합니다. 이것은 의도적 악의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도 이 감정의 포로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당신의 상처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유형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성공을 숨기게 됩니다. 기쁨을 축소하게 됩니다. 행복한 척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빛이 서서히 꺼지는 것입니다. 유형 4허무의 설교자. 어차피 다 소용없어.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이 원래 그래. 이 유형은 말로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직접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가능성을 조용히 체계적으로 부정합니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종종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이 항상 보상받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일부가 전체 진실인 척 사용될 때 그것은 당신의 날개를 조용히 자릅니다.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 나이얼리점라 불렀고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적이라 했습니다. 허무주의는 전염됩니다. 이 유형의 사람 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 당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다 소용없어. 니체의 해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세상이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합니다. 허무주의자가 그것을 포기하는 동안 당신은 그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유형 5 정체된 마지막 인간.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마지막 인간 더 엘리티지티 맨시 등장합니다. 이 인간은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안락함 속에 웅크려 작은 행복으로 만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마지막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깜빡인다. 이 유형이 당신 곁에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 왜 그런 고생을 해?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예전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 유형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락함이 매우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당신이 정체되는 대가로 얻어집니다. 온기는 있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곳. 그것은 집이 아니라 늪입니다. 이제 여기서 두 명의 철학자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니체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배신당했다는 느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에 대한 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저 사람도 자신의 욕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이해 위에서 비로소 진짜 연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힘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그 구분 안에 자유가 있다. 당신의 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반응, 당신의 선택, 당신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당신의 힘 밖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변할 것인지, 상대방이 당신을 인정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릴 때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손에 맡겨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프로하이레시스 피아로 HAIRSIS, 즉 의지의 영역이라 불렀습니다. 내 의지의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것, 그 바깥은 집착하지 않을 것. 이것이 2000년 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이제 실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철학은 아름답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감정의 독을 끊고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왜를 어떻게로 바꾸십시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이 질문은 당신을 과거에 가두고 타인에게 묻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통제 소재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라 합니다. 통제의 중심을 타인에서 자신으로 가져오는 것.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망했어.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그랬지만 내 하루는 내가 결정해. 차이는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에게 힘을 돌려줍니다. 방법, 이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십시오. 감정은 진실이지만 판단은 아닙니다. 나는 화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는 판단입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는 판단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곧바로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사이에 단 몇 초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불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관찰자의 눈이라 부릅니다. 내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그 감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마치 폭풍 속에서도 폭풍의 눈은 고요한 것처럼 당신은 감정의 폭풍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폭풍을 바라보는 고요한 눈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반응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그 문장 하나가 당신과 감정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방법 3. 기대를 명확히 하십시오. 상처의 절반은 말하지 않은 기대에서 옵니다. 당신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모릅니다.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심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기대를 명시화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하십시오. 말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말하십시오. 말하기 어렵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 관계에서 당신이 얻는 것은 의외로 많아집니다. 기대 없이 받는 친절은 더 깊은 감사가 됩니다. 기대 없이 나누는 대화는 더 진실해집니다. 기대는 관계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더 오래갑니다. 방법 4. 좋은 거리를 설계하십시오. 쇼펜하우어에게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려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면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춥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찌르지 않는 딱 그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밀착되면 서로의 날카로움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란 냉정하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힘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에서 좋은 거리는 어디쯤일까요?
매일 연락하던 것을 3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정해두는 것. 그 사람의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는 지혜입니다. 방법 5.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회복하십시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타인에게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이 기뻤습니까? 오늘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오늘 당신은 어디에 에너지를 썼습니까? 그 에너지는 당신이 원하는 곳에 쓰였습니까? 하루 5분만 이 질문들과 함께 앉아 있어 보십시오.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봐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 그것이 타인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내 목소리가 작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내 욕망을 알고, 내 경계를 알고, 내 가치를 아십시오. 그 지식이 쌓일수록 타인의 말은 상처가 아니라 그저 정보가 됩니다. 방법 6. 행복의 기준을 타인에서 내 안으로 이동시키십시오. 행복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 답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할 때라면 당신의 행복은 언제나 타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답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라면 당신의 행복은 항상 다음 성취 이후로 미루어집니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연구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외적 조건이 달성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면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니체는 위버맨 CBRMENSCH, 즉 초인 개념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한다. 신도, 사회도, 타인도 아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의미의 원천이 되는 것.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오늘 당신을 가장 충만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타인의 시선과 무관한 것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무엇에 의미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 결정이 쌓이면 그것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꽤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니체가 말한 5가지 인간 유형. 도덕의 노예, 군중의 일원, 원한의 화신, 허무의 설교자, 정체된 마지막 인간.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숨어있는 집착, 보상심리, 정의감. 이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를 내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상처를 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당신이 스스로를 소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민은 경계 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만 진정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기억하십시오. 비상시에는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도움의 방식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산을 내려가는 장면을 씁니다. 그는 더 이상 제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작품이 되기로 합니다. 이제 나는 홀로 간다. 나의 제자들이여. 그대들도 홀로 가라. 홀로 간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소란 속에서도, 누군가의 원망 속에서도
당신만의 중심이 있을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남겼으면 합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달리 보아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관계, 그것은 당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우고 있습니까? 그 대답 안에 당신의 다음 걸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